정부에서 경제가 어려우면 돈을 푼다고 합니다. 코로나19 때도 그랬고, 경제 위기 때마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정부가 돈을 더 많이 풀수록 우리 서민들의 삶은 왜 더 팍팍해지는 걸까요? 마트에서 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몇 년 전과 비교해서 물가가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아파트 값은 또 어떻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집 한 채 마련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의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께 명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정부가 돈을 풀수록 우리가 더 가난해지는지 그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돈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돈은 원래 금이나 은과 같은 귀금속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금은 양이 한정되어 있고 쉽게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치가 안정적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정부와 중앙은행이 종이에 숫자만 찍어내면 돈이 됩니다. 컴퓨터 화면에서 클릭 몇 번이면 수십조 원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전체 돈의 양이 늘어나면 각각의 돈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동네에 사과가 100개 있고 돈이 100원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사과 하나당 1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돈의 양을 200원으로 늘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과는 여전히 100개인데 돈은 200원이 되었습니다. 그럼 사과 하나당 가격은 2원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플레이션의 기본 원리입니다. 물건의 양은 그대로인데 돈의 양만 늘어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물건의 가격이 오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돈을 만들어낼까요? 첫째, 한국은행이 직접 돈을 찍어냅니다. 경제가 어려우면 기준금리를 낮추고 시중에 돈을 더 많이 공급합니다. 이를 통화 확장 정책이라고 부릅니다. 둘째, 정부가 국채를 발행합니다. 쉽게 말해서 정부가 빚을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국채를 누가 삽니까? 결국 한국은행이 사게 됩니다. 한국은행은 새로 돈을 찍어서 국채를 사는 것입니다. 셋째, 은행들의 지급 준비율을 낮춥니다. 은행이 고객에게서 받은 돈 중에서 일정 비율을 한국은행에 맡겨야 하는데 이 비율을 낮춰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행이 더 많은 대출을 해줄 수 있게 되고 시중에 돈이 더 많이 풀리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시중에 돈이 늘어나게 됩니다. 정부는 이렇게 하면 경기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인플레이션을 보이지 않는 세금이라고 부르는 이유를 아십니까? 세금은 정부가 직접 우리 통장에서 돈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은 다릅니다. 우리 통장의 숫자는 그대로인데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작년에 100만 원으로 한 달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었는데 올해는 물가가 10% 올라서 11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해봅시다. 우리 통장에는 여전히 100만 원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90만 원의 구매력밖에 없는 것입니다. 10만 원을 세금으로 낸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세금은 누구에게 가장 큰 타격을 줄까요? 바로 우리 같은 서민들입니다. 부자들은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식, 부동산, 금, 외화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해 놓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오면 오히려 자산 가격이 올라서 더 부유해집니다. 하지만 월급쟁이나 연금 생활자는 어떻습니까? 현금이나 예금으로 재산을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의 직격탄을 맞습니다. 월급이 오르는 속도보다 물가가 오르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돈을 풀면 그 돈은 어디로 갈까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실물 경제로 바로 들어갈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 만들어진 돈은 주로 금융기관과 대기업, 그리고 자산시장으로 먼저 흘러갑니다. 은행들은 이 돈을 받아서 누구에게 빌려줄까요? 신용도가 높고 담보가 충분한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빌려줍니다. 그들은 이 돈으로 무엇을 할까요? 주식을 사고 부동산을 삽니다.
그래서 정부가 돈을 풀면 가장 먼저 오르는 것이 주식과 부동산 가격입니다. 실제 경제가 좋아져서 오르는 것이 아니라 돈이 많이 풀려서 오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산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일반 물가보다 자산 가격이 훨씬 빠르게 오르는 현상입니다. 그 결과 무엇이 일어날까요? 이미 자산을 가진 사람들은 더욱 부자가 되고 자산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더욱 가난해집니다. 부의 격차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집을 사기 어려워지고 서민들은 주식 투자에서도 소외됩니다.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푼 돈이 오히려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물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정부가 돈을 풀면 초기에는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이 돈을 더 쉽게 빌릴 수 있고 기업들도 투자 자금을 조달하기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입니다. 진짜 부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돈만 늘어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경제 성장은 생산성이 향상되고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더 많은 상품과 서비스가 만들어질 때 일어납니다. 그런데 단순히 돈만 늘린다고 해서 이런 것들이 저절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큽니다. 돈이 너무 쉽게 빌릴 수 있게 되면 기업들이 비효율적인 투자를 하게 됩니다. 수익성이 낮은 사업에도 돈을 쏟아붓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경제학에서는 자원의 잘못된 배분이라고 부릅니다. 돈이 정말 필요한 곳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이나 담보력에 따라 배분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혁신적인 기술을 가진 작은 기업보다는 담보가 충분한 대기업이나 부동산 투기꾼들이 더 쉽게 돈을 빌릴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는지 역사적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을 보겠습니다. 1920년대 독일 정부는 전쟁 배상금을 지불하기 위해 돈을 마구 찍어냈습니다. 그 결과 1923년에는 빵 한 덩어리가 2천억 마르크까지 올랐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수레에 싣고 다녀야 했습니다. 짐바브웨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대 짐바브웨 정부는 경제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돈을 무제한 발행했습니다. 그 결과 100조 짐바브웨 달러 지폐까지 나왔지만 그것으로는 빵 한 덩어리도 살 수 없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의 양적 완화 정책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 연방준비은행은 수차례에 걸쳐 양적 완화를 실시했습니다. 돈을 대량으로 풀어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주식과 부동산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지만 실질 임금은 정체되었습니다. 부자들은 더욱 부자가 되었지만 중산층과 서민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2020년 코로나19 대응으로 엄청난 양의 돈을 풀었습니다. 그 결과 부동산 가격과 주식 가격은 크게 올랐지만 서민들의 생활물가 부담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작용을 알면서도 왜 정치인들은 계속해서 돈을 풀까요? 첫째, 즉각적인 효과 때문입니다. 돈을 풀면 단기적으로는 주식이 오르고 경기 지표가 좋아 보입니다. 정치인들은 다음 선거까지만 버티면 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부작용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둘째, 책임 전가가 쉽기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글로벌 공급망 문제, 유가 상승, 기후 변화 등 다른 이유를 댈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돈을 풀어서 생긴 문제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셋째, 기득권층의 이익 때문입니다. 돈을 풀면 가장 혜택을 보는 것은 자산을 많이 가진 부유층과 대기업들입니다. 이들은 정치인들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정치 후원금을 주고 퇴임 후 일자리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넷째, 경제학계의 잘못된 이론 때문입니다. 많은 주류 경제학자들이 정부 개입을 통한 경기 부양 정책을 지지합니다. 이들은 시장 실패를 강조하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런 이론들은 현실에서 계속해서 실패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개입할수록 문제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먼저 개인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플레이션에 대비해야 합니다. 현금만 가지고 있으면 가치가 계속 떨어집니다. 부동산, 주식, 금, 외화 등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무리해서 투자해서는 안 되고 본인의 상황에 맞게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둘째, 생산적인 기술을 익혀야 합니다. 인공지능 시대에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기술을 익혀서 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셋째, 소비 습관을 점검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정말 가치 있는 것에만 돈을 써야 합니다. 빚을 내서 소비하는 습관은 특히 위험합니다. 하지만 이런 개인적 노력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습니다. 사회적 차원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돈을 함부로 찍어내는 것을 중단해야 합니다. 재정 건전성을 지키고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정치적 목적으로 통화 정책을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진짜 경제 성장에 집중해야 합니다.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가 정신을 북돋아야 합니다.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야말로 진정한 부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교육 시스템도 바뀌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경제의 기본 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금융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치인들의 달콤한 거짓말에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먼저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정부가 돈을 푸는 정책은 쉽게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정치인들에게는 너무나 유혹적인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계속될 것이라고 가정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둘째, 장기적인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단기적인 부의 효과에 현혹되지 말고 진짜 가치 있는 자산을 꾸준히 축적해야 합니다. 부동산도 좋지만 자신의 능력과 지식, 건강, 인간관계 같은 것들이 더욱 중요합니다. 셋째,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과 손자들이 살아갈 세상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올바른 경제 교육을 시키고 정부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어야 합니다. 넷째,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경제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고 옳은 정책을 지지하는 정치인을 선택해야 합니다. 달콤한 공약에 속지 말고 장기적으로 국가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인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오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부가 돈을 풀수록 우리가 가난해지는 이유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돈의 양이 늘어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이는 보이지 않는 세금으로 작용해서 서민들의 구매력을 떨어뜨립니다. 새로 만들어진 돈은 부자들과 자산시장으로 먼저 흘러가서 불평등을 심화시킵니다. 실물 경제는 왜곡되고 자원이 잘못 배분됩니다. 이런 일들은 단순한 경제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마트에서, 부동산 시장에서, 직장에서 경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더 이상 정치인들의 달콤한 거짓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경기 부양 서민 지원 일자리 창출 같은 그럴듯한 명분으로 포장하지만 결국 우리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정책들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공짜 점심이 아닙니다. 정직한 경제 정책과 자유로운 시장 경제입니다. 정부가 시장에 함부로 개입하지 않고 개인의 창의와 노력이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깨어있는 시민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더 나은 세상에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경제에 대한 여러분의 경험과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